우리 배우는 과목이 공급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망 관리의 80%가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책들이 생산 운영 관리 또는 뭐 공급 운영 이렇게 섞어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공급망 순수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가 두 주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녹색 경영시대의 가치 창출, 여기서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이게 뭐겠어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한마디로 우리말로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안 떠올라요? 생산이라는 말이에요. 생산한다 하는 말이 뭐라고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에요. 가치를 창출한다. 영어로 하면 value added process. value, 가치. 원래 가치의 공식은 코스트분의 펑션이에요. 원가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가치의 공식이고,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 그 물건이 뭐 좋아야 되겠죠. 그 물건을 만드는 것도 가치 창출 활동이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교육 서비스도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잘 진단해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고요. 이삿짐 센터에서 어느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고요. 엘리베이터 수선공이 와서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는 것도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고요. 어떤 사람이 여름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강아지, 애완견을 잠시 맡아서 케어해주는 것도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고요. 지금 마음이 불안한 상태인데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서 통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진정이 되면 그것도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또는 생산운영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한 가치 창출 활동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를 창출할 활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면 두 가지죠. 생산활동,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잘 파는 활동 두 가지. 그러니까 생산활동과 마케팅 활동이 사실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고, 나머지 인사, 재무, 뭐 조직행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안 넘어가나? 그래서 생산관리 또는 생산운영관리 또는 공급망 관리의 연구 대상은 뭐냐? 기업이 수행하는 생산활동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제조업, 공장이죠. 제조업에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과거에는 생산활동으로 보았지만, 오늘날에는, 현대에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모든 활동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생산운영관리, 공급망 관리의 주 대상은 뭐예요? 기업의 모든 가치 창출자였습니다. 기업의 모든 가치 창출.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하는 얘기예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그럼 우리가 생산활동이라고 할 때 우리 집에서 내가 먹으려고 상추를 키우는 활동이 생산활동이라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쪽 분야에서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조업을 통해서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구스, 서비스, 재화, 용역, 서비스. 구스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조업, 오퍼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걸 생산활동을 하고, 두 번째는 시장이나 소비자를 위해서 생산활동이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는 활동을 생산활동이란 말을 안 해. 그런 건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항상 내가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한테 파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들을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그냥 공짜로 무슨 봉사활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해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수익성을 내는 걸 목적으로 해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 좋아한다? 한두 번은 끝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우리가 생산활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산 운영 관리는 생산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뭐라고요?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생산 운영 관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업 경영 이해 시간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시스템이 뭐냐? 우리말로는 체제라고 하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시스템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에 요건이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목적성. 시스템에 뭐가 있다? 구성인자가 있다. 황영선, 구성인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성인자가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집합체, 이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개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투입 요소. 두 번째가 뭐예요? 변환 과정. 세 번째가 아웃풋이에요.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싱 또는 아웃풋. 세 가지 활동을 해요. 투입 단계, 변환 단계, 그다음에 산출 단계. 그래서 우리가 생산 시스템의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투입하는 요소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들어간다. 투입 요소 뭐가 들어가냐? 뭐 근로자, 관리자, 설비 등등.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3M이라는 말이 나와요. 3M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3M 뭐예요? 생산의 3요소.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를 뭐라고 그러냐?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경영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말 안 해요. 경영학에서 생산의 3요소는 주로 생산 운영 관리에서 말하는 생산 3요소예요. M자로 시작하는 단어 맨, 머신, 머티리얼이에요. 맨 뭐예요? 이런 근로자, 관리자, 매니저. 설비, 시설, 머신. 자재가 뭐예요? 머티리얼. 맨, 머신, 머티리얼이 3M이에요. 생산의 3요소. 여러분들 앞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 만들려고 하면 뭐만 있으면 돼요? 나무 있으면 되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망치질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망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못이나 이런 베니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머티리얼 자재에 속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톱이 있고, 망치가 있고, 그런 걸 뭐예요? 머신. 그리고 머티리얼, 나무 같은 거. 이게 3M이고요. 4M, 4가지 M이라고 뭐예요? 나한테 책상을 만들어 갖다 놓으면 내가 잘 만들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네, 누군가 학생이 이랬어요. 교수님 못 만들 거다. 왜 저 학생이 나한테 보기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은 뭐 학생이나 가르칠 줄 알지 책상 만들 수 있겠어?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메소드, 책상 만드는 방법을 교수님은 잘 모를 거다. 만들긴 만들겠죠. 모양이
꼰대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3M은 아까 맨, 머신, 머티리얼이고 4M은 메소드가 들어가요. 방법이 들어가요. 5M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면 시장이 들어가요. 여기 시장 있나요? 시장 안 나와야 돼요. 시장.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책상을 만들어야 책상이 잘 팔리겠죠. 3M이 뭐라고 했어요? 맨, 머신, 머티리얼. 4M은 메소드 첨가. 5M은 마켓. 거기서 마켓은 소비자의 니즈, 원트 이런 걸 반영해요. 그래서 변환을 해서 나오는 게 뭐다? 재화나 서비스 스타일.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는 거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는 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셀프 모니터링, 셀프 컨트롤링, 또는 뭐 호메오스타스 이런 개념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또는 생산운영관리 체계는 크게 투입에 의한 관리와 변환에 의한 관리로 나눌 수가 있다. 생산관리 역사입니다. 생산관리 역사예요. 모든 학문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발전 과정이 있어요. 근데 생산운영관리의 역사는 뭐의 역사냐면 경영학의 역사예요. 경영학 시간에 경영학이라고 하는 경제학, 뭐 경영학 이런 역사를 배울 때 그 역사는 바로 생산운영관리 역사예요. 생산운영관리의 시작은 시초 장인 도제. 장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뭐 일본에 가면 초밥을 만드는 장이 뭐 30년을 해서 잘 만든다. 한 번만 밥을 집으면 밥 아래 수가 뭐 100개 나오면 정확하게 100개죠. 다음에 눈을 안 보고 해도 100개씩 딱딱 한 말. 그게 장인이 장인. 네? 거기 아래에서 열심히 장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도제라요, 도제.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1700년대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만들기 직전에 수공업 생산들은 주로 이러한 장인 도제 이런 거에서 발전되어 왔어요. 두 번째 생산운영관리의 중요한 발전은 뭐냐? 호환성이라는 말이에요. 호환성. 못 들어본 사람 있나요? 네. 호환성이라는 말은 여기에도 쓰이고 저기에도 쓰이는 거죠. 어떤 볼트너트가 있어요. 또는 반도체가 있어요. 그럼 반도체가 여기 갤럭시에도 들어가고 무슨 다른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그 똑같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호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권총을 제작할 때 부품을 호환성 있게 만들다 보니까 뭐가 좋아졌느냐?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생산성 공식이 뭐예요?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투입분의 산출. 근데 이런 호환성이 있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표준화하는 거예요. 표준화한다. 여러분들은 표준화하면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술 발전하고 표준화하고 같이 병행합니까? 반대로 갑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입도 다물었어요? 아주 점잖네. 여러분들 그 컴퓨터의 자판을 보면 자판을 두 손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했을 때 왼손이 많이 쳐져요. 오른손이 많이 쳐져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쓸 테고 왼손잡이 왼손을 많이 쓰겠죠. 근데 원래 타이프라이터의 자판은요. 왼손을 60% 사용하게 되어 있고 오른손을 40%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판은 왼손으로 어느 손가락으로 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대충 치는 사람도 있지만 독설 타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럼 왜 타이프라이터가 왼손이 60이 쓰고 오른손이 40이 쓰게 만들었을까요? 권한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사람?
예? 자음이에요. 자음? 그게 아니고 처음에 자판을 만든 놈이 무슨 제비예요? 왼손제비.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왼손제비는 뭐예요? 왼손 쓰는 게 편리하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쓰는 게 편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 만든 사람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표준화가 돼버렸어요. 표준화가 돼버렸어. 그러면 오른손잡이한테는 계속 불편하지.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먼저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왼손잡이가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표준화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어떤 기술 개발에 역행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는 과학적 관리법인데 이건 뭐 경영학 언론 시간부터 수없이 들었어요. 경영학의 아버지 누구예요? 경영학의 아버지 누구라겠어요? 테일러가 경영학의 아버지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드러커예요.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는 드러커. 원래 경영학의 아버지는 테일러. 왜 테일러라고 하냐? 테일러는 원래 교수가 아니고 공장에서 일하던 기사였는데 그가 쓴 책이 두 권 있어요. 1903년도에 샵 매니지먼트 공장 관리라고 하는 책과 1911년도에 과학적 관리의 원칙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두 가지 책이 오늘날 경영학의 책다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바로 우리가 생산운영관리 역사의 세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과학관리 했죠. 과학관리는 뭐였어요? 타임스타디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 걸린다. 그게 뭐냐면 표준시간이에요. 여러분 박스에다가 요즘에 복숭아철이죠. 따지면 복숭아를 20개를 박스에 넣는다. 그럼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박스를 접는다. 박스의 아래 판을 깐다. 복숭아를 20개 넣는다. 박스를 닫고 테이프를 붙인다. 그래서 그 과업을 이렇게 엘리멘트로 나눠가지고 걸리는 시간을 딱 계산하면 박스 하나에 작업하는데 5분이 걸려. 그러면 하루에 작업시간 10시간이야. 그러면 몇 개 해야 하는 일이 나오는 거죠. 50박스를 만들어야 이게 이 사람이 일을 한 거다. 물론 그 안에는 표준 작업시간 안에는 여유시간이 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고 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50박스를 하는 게 표준 작업량인데 50박스 이상 한 사람한테는 월급을 많이 주고 50박스를 달성 못한 사람한테는 월급을 적게 주는 게 바로 사회적 성과였겠다. 그 이후에 길브레드 부트라는 사람이 모션 스타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꾸로 해서 서브릭이라고 하는 기호로 18가지 기호를 통해서 서브릭 기호를 만들어서 동작 연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험을 볼 때 학생들한테 답안지를 3장씩을 찍어줘요. 그럼 어떻게 그 3장씩을 찍는 게 가장 동작으로서 바람직하냐? 오른손으로 스태플러를 잡고 왼손으로 답안지를 세서 찍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 시키면 두 손으로 답안지를 세고 매 학번을 할 때마다 스태플러를 들어 찍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누가 빠르겠어요? 스태플러를 오른손에서 놓지 않고 왼손으로 동시에 하는 사람이 훨씬 빨라요. 그런 동작 연구를 통해서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동작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주방에서 어느 주부가 일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밥솥 있어. 밥솥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밥솥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밥주걱 있어야죠. 여러분들 집에 가구를 배치할 때 따지고 보면 냉장고 옆에 자기의 식탁하고 냉장고 사이가 한 발짝 이상 떨어지면 안 되죠.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바로 식탁에 올 수 있어야 돼요.
냉장고는 저쪽에 있고 뭐 식탁 여기 있으면 왔다 갔다 그렇게 계속 할 필요가 없죠. 때에 따라서는 냉장고 문을 오랫동안 열어놔야죠. 그게 뭐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동작을 경제의 법칙에 맞게 하죠. 그 결국은 이 길브레드 두부가 그런 걸 연구한 사람. 강트는 누구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공급망 관리를 공부하고 수요일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뭘 공부 이런 것을 해본 적 있죠. 그러면은 수평축에는 뭐가 나와요? 날짜가 나오고 수직축에는 뭐가 나와요? 액티비티 활동이 나오죠. 활동을 쭉 적고 예를 들어서 누가 집을 짓는다 하면은 한 달 동안 터파기 공사를 한다.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을 한다. 뭐 기초 공사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바 차트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거 하는 게 간트 차트예요. 네 번째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나왔어. 포드 뭐예요? 포드 자동차예요. 포드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는 자동차 한 대 만드는 12시간씩 걸렸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자동차가 어때요? 비싸요. 비싸. 자동차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비싸니까 못 사요. 근데 이동 조립 라인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으니까 하루에 한 10대 이상 20대 만들어요. 자동차가 많이 만들면 벌어지는 상황이 두 가지예요. 뭐가 있겠나요? 현민 학생,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가격이 낮아져. 그렇죠. 가격이 낮아져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노동자들한테 뭘 많이 줄 수 있어요?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어요. 5명이 만들 5명이 하중에 해가지고 한 대 만들 때보다 5명이 10대, 20대 많이 만들면 뭘 많이 줄 수 있어요?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임금을 많이 주면 그 노동자가 자동차 사야 안 사요? 자동차 사죠.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언제 자동차를 사요? 아, 내 월급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굴릴 만큼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 조립 라인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으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임금을 많이 줄 수 있고 자동차 가격은 느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거대한 발견이에요. 거대한 발견. 그래서 결국 이런 자동차가 이런 1910년대 시작했던 것이 바야흐로 이제 10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에 왔어요? 자동차를 내연기관이 아닌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전기차 시대와 함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도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이제 현대도 만들고 테슬라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목적지만 설정해놓고 친구들 4명이 맥주 파티 하면서도 가는 거죠. 자동차 과거에는 각자 집에 남자 다 하나씩 있어야지만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집에 자동차 하나 있어도 어때요? 내가 타고 와서 거기다가 다시 우리 집 보내고 싶으면 목적지 딱 찾으면 자동차가 스스로 혼자 갔다가 집에 다시 가죠. 네. 그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런 시대까지. 그러다가 1930년, 40년대 오면서 통계적인 품질 관리 SQC가 등장해요. 왜? 물건을 잘 만들어야 잘못 만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품질 관리가 중요한 시대로 등장해요. 데밍이라는 사람 등장하고 주란 이런 사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들어오면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서 Just in Time GT라고 하는 방식이 등장하고 그걸 발전시켜서 나온 개념이 린 생산 시스템. 연화처럼 수공업 생산 방식과 대량 생산 방식의 장점을 콤비네이션해서 결국은 작업자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기능 작업자, 멀티스킬러, 멀티펑셔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건도 만들 줄 알고 영업도 할 줄 알고 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이 많으니까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월급 주기 싫어요. 다기능 작업자가 등장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린 생산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7번째는 유연 생산 시스템, 영어로는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이런 등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바로 이제 2000년대 와서 세계적인
경쟁 단계에 왔다. 생산의 세계화가 뭐냐? 생산의 세계화. 생산의 세계화. 한마디로 딱 이건 거예요. 내가 디자인은 이탈리아에 가서 디자인을 하고 시제품, 처음 만드는 제품은 한국에 와서 만들고 그리고 그 물건을 실제로 생산은 베트남에 가서 하고 그 물건을 파는 것은 어디서 팔아요? 미국에 가서 팔아요. 이게 생산의 세계화예요. 여러분들 쓰는 갤럭시, 삼성 핸드폰이 대부분 7, 80%가 베트남 하노이 쪽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베트남을 갈리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가를 줄이기 위한 거지. 그 안에서 결국은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갤럭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엄청 많은데 그 부품들을 다 삼성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요 부품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계열사에서 하청 공장에서 갖다가 조립해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그러한 공급사들, 서플라이 체인, 서플라이를 많이 확보하고 그들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 반도체가 핫 이슈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1등이고 SK가 잘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는 TSMC라고 하는 대만 업체가 잘하죠. 근데 요새 삼성전자가 엄청 추격을 하죠. 뭐 언제까지 자기가 따라가겠다. 네. 반도체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장비부터 시작해서 검사 장비 등등 것들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합니다.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은 뭐 두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타임 베이스 생산이에요. 타임 베이스, 스피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객이 이런 걸 요구해요. 근데 야 1년만 기다려줘. 윤민정 네가 물건 사러 가는데 1년만 기다려줘 하면 네가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죠.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에 아주 신속히 대응해야 돼요. 이게 타임 베이스예요. 타임 베이스. 두 번째는 우리가 녹색 성장 또는 친환경 생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뭘 쓰더라도 뭘 지구가 하나고 자원을 많이 낭비하는 바람이 많죠. 여러분들 전기만 해도 뭐 일반 전기가 지금 LED로 바뀌는지 모르겠는 LED 같은데 과거의 방식보다 LED로 바뀌면 이게 결국은 녹색이고 친환경이죠. 왜? 전기가 그만큼 절감하는 거고. 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너무 많은 자원을 우리가 낭비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친환경, 녹색경 이런 것들은 바로 환경오염 이런 거 덜 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방향을 하고 있다. 뭐 서류를 많이 만들고 사실 뭐 이 책 만드는 것도 사실 이것도 환경 측면에 보면 이게 친환경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핸드폰에다가 그냥 다운 받아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대량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언택트 환경 안에서 저도 이제 집에서 아주 최근에 배민요를 깔아가지고 그 배달의 민족 거기서 음식을 시켜요. 아구찜을 시켰어요. 아구찜을 시켜. 근데 아구찜을 시키면 내가 그쪽에 집에 가서 먹으면 아구찜 먹는데 소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먹으면 25,000원 내고 먹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에 시켜보니까 가져온 양을 보니까 3등분을 해도 한 끼에 충분하더라. 그래서 아니 다니지 말고 그냥 시켜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아구찜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 거 하나만 만들지 않고 한 번에 만들 때 아구찜을 한 10인분 만들어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대량 생산. 근데 각 고객 요구에 맞게 포장을 해서 개별적으로 집으로 보내요. 개별한 거죠. 이게 대량 개별화의 가장 요약된 설명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정보기술이나 이러한 유연한 생산 공정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낮은 비용을 실현하고도 또 개별적으로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별화시켜서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대량 개별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과서 1장의 앞에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이제 이쪽 전략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는 한 챕터로 다시 했던 걸 챕터가 많으면서 합해진 부분이에요. 경영학 언론 시간에도 제가 전략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가장 위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 있죠. 가장 위에 미션, 사명이 있다 있어요. 사명. 어느 회사가 만들어진다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사명 밑에 뭐가 있어요? 비전. 비전은 뭐예요? 그 조직의 미래 모습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 목적을 만들고 목표를 만드는데,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면 전략.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션, 비전, 목적, 목표. 목표 밑에 나오는 게 전략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략도 이제 여기서 공부하겠지만 기업 전략이 있고 사업 전략이 있고 기능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의 특징을 보면,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1개월, 2개월이 아니고 1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좀 길어져요. 그리고 전략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영향이, 임팩트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저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수업을 하면서 그 교과서 이렇게 줄줄 치면서 해야지 자장가로서 들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전략이 만들어지면 전략을 안 만들어진 조직보다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노력을 더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돼. 또 전략이 정해지면 의사결정의 패턴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끼친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에요. 외부 환경 분석할 때 많이 하는 게 수압 분석이에요. 그렇죠? SWOT. 여러분들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이런 개념들이 귀에 익숙해야지 처음 듣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압 분석. S가 뭐예요? 스트렝스, 강점. 우리 기업의 강점 뭐냐? W는 뭐예요? 우리 기업의 weakness, 약점이 뭐냐? SW, O는 뭐예요? opportunity. 현재 환경의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주느냐? 어떤 기회를 주느냐? 그리고 그 환경 변화가 우리한테 혹시 위협은 없느냐? 이런 네 가지를 분석하는 게 결국은 외부 환경을 통해서 기업 능력을 분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분석한다는 얘기는 기회와 위협적인 요인을 파악한다는 얘기고, 기업 능력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강점과 약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면 그 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마지막에 통제한다. 통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영학에서 통제한다는 말은 뭘 강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한다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항상 목표를 어떻게 정하겠어요? 평가하기에 가능하도록 수식화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목표는 어떻게 정한다고요? 목표는 수치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근한 예로 내가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한다 하는 목표를 정할 때는 그냥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자. 이것은 목적은 되지만 목표는 아니라고 했어요. 목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은 4.5 만점에 내가 4.0을 맞겠다. 토익 성적은 990점 만점에 내가 800점을 맞겠다.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A등급 맞겠다. 이렇게 수리화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고? 나중에 통제, 평가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은 세 가지씩이에요. 기업 전략 있고 사업 전략 있고 생산 전략 같은 기능별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생산 전략과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 안에 이제 이런 연구개발 전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뭐 인사 전략, 재무 전략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하면 크게 생산, 인사, 재무, 마케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네 가지 중에서 포커스를 어디에 있어요? 마케팅 쪽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능별 전략이고 기능별 전략 위에 사업 전략인데 사업 전략은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어떤 전략 관련되냐면 이거예요. 뭐 들어봤죠?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초점 전략 또는 중점 전략. 원가 우위 전략은 가격을 최소화, 즉 원가를 최소화해서 박리 감해 형식으로 가격을 낮게 측정해서 매출액을 올리려고 하는 전략이 원가 우위 전략이고 차별화 전략은 뭔가 차별화하는 거예요. 판매 방식을 차별화하든 또는 디자인을 차별화하든 내가 오늘 뭘 차별화하고 왔어요? 학교 올 때? 과거에 쓰지 않은 마스크를 쓴 게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교수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넥타이를 안 차고 교수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넥타이를 안 차고 교실에 왔죠. 그리고 항상 바지를 검정색이나 파란색을 입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수업을 하면서 그 색깔이 아닌 옷을 입었죠. 내 옷을 뭔가 차별화시켰죠. 네. 왜? 환경이 원택트 바지로 바뀌었으니까 나도 바꾸고 싶었어. 차별화는 뭔가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제품의 독특한 뭔가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네. 여기 중점 전략 또는 초점 전략은 시장을 한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인들한테만 팔겠다. 우리는 아이들한테만 팔겠다. 우리는 서울 지역에만 팔겠다. 이렇게 시장을 한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우리는 뭐만 만들겠다. 우리는 선풍기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이 뭐예요? 신일 선풍기라고 했어요. 오디오만 만들겠다라고 한 게 인텔이었어요. 우리는 펌프만 만들겠다. 이게 한일 지동 펌프예요. 이런 게 이제 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총 전략은 아까 중간의 전략 중에서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별 전략 중에서 가운데 있는 사업 전략의 유형이 마이클 포테의 근원적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전략은 가장 윗단계에 있는 기업 전략에 대한 얘기예요. 네 가지죠. 성장 전략, 안정 전략, 방어 전략, 홍합 전략. 내가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김인정, 내가 너한테 심어준 메시지 중에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용어였어요? 무슨 단어였어요? 김현민, 어떤 단어였어요? 성장입니다. 성장. 김현민, 성장 알잖아. 성장을 위해서 뭐 했다 했어요? 집중해야 돼요. 네? 네, 집중해. 집중하니까 좀 알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소통을 위해서 관계를 가는. 세 번째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죽음을 기억하는 삶. 이 말이 세 마디가 안 떠오르는 사람은 본인 자신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10번 이상을 이야기한 얘기. 인생 살면서 중요한 화두는 뭐예요? 성장. 누구하고 비교하는 해서 성장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성장을 보는 거예요.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 왜? 모든 인간은 다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기 위해 살다. 근데 행복이 뭐냐? 성장의 기쁨이 행복이다. 이렇게 내가 정의했어. 성장의 기쁨.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즐겁다. 이게 행복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 금방 커피 안 마시고 나오면 금방 안 행복한데. 그러니까 즐겁다, 의미 있다,
이거는 계속 사이클 그리니까 제일 지속성 있는 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장의 기쁨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하려고 하면 뭐라? 성장하라. 그래서 기업 전략 경영은 확장하는 거예요. 시장을 확장하든 제품을 더 라인을 더 만들든 확장하는 게 성장 전략이고 안정 전략은 현재 만족해. 그러면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방어 전략은 뭐냐? 뭔가 우리 사업부서에서 돈이 돈이 별로 안 남는 데가 있어. 그러면 과감히 다른 쪽에 파는 거예요. 삼성그룹에서 옛날에